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말 앞두고 함께 배우기 지금 AI 편을 사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AI 잠깐 중단하고 내년에 주식 투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이게 반드시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그냥 하나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요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요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정보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또 각자 생각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크리스마스에 당일날 집에서 거의 한 몇 시간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거의 끝나니까,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 좀 쉬었는데 9시에 끝나더라고요. 자료 만드니까. 그리고 이것도 또 그 자료 만드는데 또 계속 수정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좀 한번 보시고 내년 투자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고,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여기서 기업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이메일 있잖아요. 네, 이메일이나 연락처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강의를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강의할 때 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부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함께 배우기 좀 특별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 한해 정리해보고 내년하고 내년에 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그거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건 거의 웬만한 건 다 챗 GPT가 그려줬어요. DALL-E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DALL-E3 DALL-E3가 저는 이제 거기에 유료 가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매하고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들의 그걸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실제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참 AI가 정말 이제는 모든 걸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좀 AI 시대에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 이건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겠구나. 그걸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강의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이제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2024년 투자 전략하고 2024년 산업 전망 이 두 개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2부 시간은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는 2024년 투자 전략인데 일단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요게 이제 예전에 메리츠증권의 이수정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에 그 내용을 좀 약간 가져와 봤는데, 주가는 주주 가치를 이제 1 플러스 금리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으로 나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하려면 주주 가치가 당연히 분모가 오르면 되죠. 분자가 오르면 되죠. 그리고 분모는 낮으면 좋죠. 이 밑은 낮고 위가 크면 되죠. 그래서 주주 가치, 이건 당연한 얘기죠. 금리 떨어지면 그 주가 오르는 거고요. 위험 프리미엄 뭐냐면 주식에 대한 열풍입니다. 내가 주식을 하려고 해요. 위험을 감안해도 나 지금 은행 예금 안 돼. 주식 해야 돼. 주식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저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좀 대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을 좀 회피하려는 거고요. 저게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식 열풍이 높아지면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주가 결정되는데, 보시면 주주 가치 증가, 요거 보시면 배당 증가, 주식 소각, 뭐 임원들이 요즘에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많죠. 이것도 주주 가치 증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이제 주식 소각이나 배당을 하려면 기업이 돈이 있어야죠. 돈도 못 버는 회사가 무슨 배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주주 가치 증가는 일단 이익 증가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도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은 뭐냐면은 그 382조 3항인가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는 주주의 이익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주 가치,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라고 하나만 추가를 해서 상법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주 가치가 증가하겠죠. 아직은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상법 개정은 뭐 아직은 아니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뭐 주주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좀 취지고요. 그다음 금리 떨어지면 뭐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물가 안정돼야 되고, 경기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약간의 둔화. 여기서 말하는 둔화는 뭐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둔화 정도. 그 다음에 재정 지출 감소하고, 그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려면 채권 발행해야 돼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채권 값이 떨어지죠. 뭐 공급이 느니까. 그럼 채권 금리는 오르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유가는 지금 하락했죠. 물가 안정됐죠. 소비 여력도 많이 감소했어요, 예전보다. 미중 정상회담도 열렸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좀 정치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채금리 하락에 좀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주식 열풍. 정부가 주가 부양책 내놨잖아요. 사실상 공매도 금지 자체가 또 이번에 양도세 50억으로 상향. 주가 부양책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는 주식에 좀 우호적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식 열풍에 일조할 수가 있고, 내러티브는 이제 소설 쓰는 건데 약간의 스토리. 올해 2차 전지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 이제 뭔가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모 현상이 좀,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누구나 포모를 가지고 있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식이 열풍이 붑니다. 이제 이것도 주가를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 없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맞물리면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죠?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도 상반기였죠. 그때 제일 뜨거웠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렸죠.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재현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야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메리츠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내년 2분기가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가. 그러면은 보통 이익 증가율이 높을 때 주가가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2분기가 이거에 의하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온 이제 그래프는 그 메리츠 증권의 자료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분기가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익 고점은 3분기인데 증가율은 3분기부터 꺾여요. 그래서 2분기가 좀 고점이 될 것 같고,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 뺀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매출은 뭐예요? 수출이죠, 당연히.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니까 비용은 뭐 유가라든가 원자재 비용, 이런 것들, 인건비, 금리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요새 요거 다 떨어지고 있죠. 수출 증가했죠. 그럼 이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년 이익은 일단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요 녹색이 요거 챗 GPT한테 그려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나라 지표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가져와서 이 자료 엑셀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입니다.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요거는 이제 무역 수지예요. 요 가운데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데이터들은 뭐 확실히 우호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산업연구원에서 좋은 자료 있어서 뭐 제가 감히 어떻게 경제 전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이나 뭐 요즘에 LG경제연구원 이런 데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는 다 무료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연구원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 경제 전망은. 그래서 국내 경제 전망은 일단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내년에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좀 본격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고성장보다는 이제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쓴 게 그 최근에 쓴 건 아니고 좀 한두 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하고 물가가 확 꺾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 쓴 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보단 성장은 해요. 한 2% 정도의 성장. 그러니까 올해보단 내년이 낫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될지, 금융 불확실성, 전쟁, 반도체는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우리나라는 또 가계부채, 이런 것들은 좀 변수다. 예. 변수가 없을 순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수지만 내년에 한 2% 정도 수준의 성장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설비 투자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 설비 투자 증가율은 일단 내년 하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5.9%, 연간으로 2.1인데 내년 상반기는 조금 감소하고요. 그래서 주로 자동차 친환경이 좀 친환경 차량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반도체는 완만하게 회복할 것 같다. 그래서 소폭 증가세로 전환할 것 같고, 눈에 띄는 건 어쨌든 내년 하반기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은 올해 마이너스예요. 내년엔 증가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좀 좋은 소식이죠. 그다음에 건설 투자, 정말 건설 안 좋죠. 근데 올해가 그래도 연간으로 한 2.2%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내년이 걱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일단은 마이너스 1.4% 감소고 연간으로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미분양 증가라든가 신규 인허가, 착공, 건설 수주 이런 선행 지표가 다 부진해요. 그래서 내년에 건설 쪽도 크게 뭐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다만 뭐 이것도 변수가 여러 개 있겠죠. 뭐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부동산 PF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고, 금리는 우호적이고,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어쨌든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내년에 한국 건설 투자 증가율은 여기 산업연구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소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지갑을 좀 닫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도 좀 있고 고물가.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2% 민간 소비가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는데 내년에 1.9%로, 그러니까 내수 쪽도 이렇게 고성장하기는 아직은 내수 쪽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무역 전망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수출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내년도를 보시면 그 수출은 일단 연간 기준으로 5.6%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수입은 마이너스 0.7% 정도 감소할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흑자. 올해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한다. 이 내용이고, 24년도의 수출은 일단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겠죠.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자동차도 고성장은 아니어도 견조할 것 같고, 전년도에 또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무역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5.6, 올해 7.6% 역성장이거든요. 일단 예상이. 근데 내년에 5.6%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또 한국의 수출입 지금 그러니까 항상 방향성이 중요해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에서 돌리는지 한참 좋았다 꺾이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때는 좋았다 꺾이는 시점이고, 지금은 어쩌죠? 이 파란색 선 보시면 돼요. 돌리죠. 어쨌든 추세적으로.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를 내년에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은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수입은 조금 감소할 걸로 전망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역 수지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도 나와 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면 한국에 중국 수출은 이렇게 자꾸 감소하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본 거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중국의 표정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한마디로 야 너네 왜 우리 거 안 사냐 옛날처럼,
이거 말을 안 해요. 묵묵부답. 근데 이제 속으로는 거죠. 야, 우리도 너네만큼 만들거든. 굳이 안 사도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18년도가 26.8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18.7까지 떨어졌고 12월에 지금 미국이 역전했어요. 그럼 미국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미국이 수출 비중이 우리 입장에서 앞선 거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죠. 중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그 테슬라 전기차 모델 Y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중국은 아니에요. 진짜 확실히 달라졌고 자기네가 직접 해요. 또 중간재를 우리한테서 많이 사갔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어떻죠? 반도체 제외하고 그냥 자기가 다 만들어요. 뭐 철강, 석유화부터 해가지고 뭐 중간재를 다 가져 자기네가 하니까 굳이 한국에서 수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산 중간재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그래서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6.2까지 떨어졌어요. 2015년에 10.9였는데 계속 줄고 있고 여기다 중국 경기 안 좋죠. 글로벌 IT 경기 부진하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중국이 우리 걸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중국이 못 만드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기네들도 만드는 걸 우리가 판매하기가 어렵잖아요. 판매하고 싶으면 싸게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하고 정부가 힘을 맞대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이 이걸 잘했죠. 일본은 고기술 고부가치 제품으로 잘 바꿔서 소재, 장비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이 우리 걸 쓰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 초격차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하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하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수출 감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도 중요한데 유가는 어쨌든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바이유 기준 이제 중동에서 수입하는 WTI를 많이 쓰는데 그건 미국 기준이고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올해 연간 83.4인데 내년에 83달러 정도로 그냥 큰 변동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유가가 안정화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현재 두바이유가 77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더 수정되지 않을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유 생산국들의 공급 증가 가능성도 여전히 크고 가격 상승도 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떤 이제 뭐 전쟁 이슈나 그런 거 아니라면 크게 상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아주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유가 걱정은 뭐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국제유가 WTI 이제 미국 텍사스산 그 중진류 기준으로 저희 당사에서는 일단 내년에 한 75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75거든요. WTI가. 그래서 아마 충분히 좀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낮아지면 한국은 좋았어요 항상. 요건 이제 앙골라인데 앙골라가 얼마 전에 오펙 탈퇴했죠. 사우디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맹주 사우디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전망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요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달러 스마일 곡선이라 그래가지고 이 달러가 웃고 있는 거죠. 위로 가면 잘못 그렸네. 네. 이게 뭐냐면 달러가 여기로 가면 올라가는 거서 달러가 웃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좋아요. 한국은 환율 떨어져야 증시에 좋죠. 근데 달러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 중에 두 개. 미국 외 경기가 좋은지 미국보다 미국 외의 경기 중국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달러는 떨어집니다.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 통화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좋으면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원래 그리고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다른 나라 경기가 좋으면 돈이 글로 몰리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의 부동산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달러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중국보다 미국이 나으니까. 그래서 올해 막 달러 엄청 한번 강했잖아요. 중국 안 좋아져가지고. 요게 있고. 근데 내년에 반대로 글로벌 경기 좋아지고 중국 부동산 리스크 완화되고 중국이 좋아지면 달러는 약해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죠, 지금.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미국 돈이죠. 금리는 돈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죠? 미국의 그 긴축이 끝나면,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이 이어지고 금리를 자꾸 올리면, 금리가 오르면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같이 가요. 그래서 올해 미국이 금리 또 올렸잖아요. 7월까지. 그러니까 막 달러는 강할 수밖에 없다고. 최근에 달러 급나가죠. 왜 그럴까요? 이제 금리 인상 끝나니까, 미국 긴축이 끝났다 이러니까 쭉쭉쭉 빠지. 그래서 미국 외 경기, 그 다음에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근데 일단 내년에는 그래도 달러가 좀 울지 않을까, 달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유는 중국 경기 좀 회복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지금 하락 이미 했고, 그래서 위험 선호 현상도 좀 생길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회복되고 있잖아요. 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에 환율을 1288원.3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환율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지금보다는 좀 낮은 수치니까 1300원보다는 1200원대가 낫죠. 그래서 완만한 하락세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회복되고 미국은 금리 낮춰주고 이러면서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달러는 약해진다. 환율은 하락한다. 원화는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엔화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엔화가 강할 때 한국이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엔화가 이게 약간 진한 색선이 엔달러. 요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같이 떨어지죠. 추세적으로. 여기서 약간 디커플링 나지만, 근데 엔달러 환율이 어쨌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엔화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엔달러 환율이 오르죠.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엔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래프로 보면 이게 역축이라서 좀 그래요. 헷갈리지 마시고, 한마디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코스피는 약했고, 엔화 가치가 오르면 코스피가 강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동안의 궤적인데, 엔화가 너무 약했죠.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24년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할까,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괜찮다면 마이너스 금리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금리는 돈 가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미국과 반대로. 그럼 엔의 돈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면 반대로 코스피는 또 강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엔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1%만 인하가 돼도 달러당 1엔이 올라간대요. 네. 그 얘기는 뭐죠? 엔화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내년에 1% 이상은 인하될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럼 10엔 정도가 절상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142엔인가, 그러니까 135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환율이. 그럼 엔화가 그만큼 강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엔화는 내년에 강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호재지만, 엔화 강한 것 자체는, 너무 엔화가 강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엔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약세 기조 끝나지 않을까. 그럼 엔화가 이렇게 좀 약세 기조가 끝난다면 우리나라 어쨌든 코스피에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엔화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막 800원대까지 갔잖아요, 엔화가.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 만약에 엔화가 강해지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엔화가 1000원까지 간다, 100엔당 우리나라에서, 그럼 또 엔화로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로도 엔화가 강해지는지, 이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그 재테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일단 공급망 안정화되고 있고요. 유가, 임금 다 안정화되죠. 뭐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 공급망, 중고차 가격 떨어졌죠. 운임은 요새 홍해 때문에 좀 움직였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많이 낮고, 유가 많이 떨어졌고, 임금도 많이 안정화됐죠.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좀 감소했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가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초과저축 다 소진됐고 저축을 많이 소진했고요. 거기다가 가계 대출이자 이렇게 커요. 신용카드 이자. 그러니까 소비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도 만만하게 둔화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파웰 연준정 비슷하나요? 제가 파웰 사진 딱 주고 비슷하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뭐 약간 그 옛날 슈퍼맨 배우 있죠. 그 클라크 그분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 inflation has been curbed 발음이 좀 안 좋죠 제가. 예, 맞나요?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사실 이제 물가 잡혔다 그 얘기예요. 물가 드디어 잡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 구직자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 지수, 그 다음에 주거비에 선행하는 지표들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끝났다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이번에 연준장 FOMC에서 되게 여유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여유 있게 어쨌든 금리 인하도 발언을 했고 시사하는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한 목표가 도달이 되니까 좀 약간 이제 사람이 좀 바뀐 거죠. 예, 그동안 강경하게 금리 인상만 얘기했지만 네, 그런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긴축 종류의 원인은 정치라고 하는데 이게 DB금융에서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은 금리 낮추길 원해요. 아, 경기 안 좋아지는 걸 누가 원합니까? 그러니까 금리 낮춰라 막 이제 요구하는데 12월 9일날 바이든도 통화 완화해라. 금리 내려라 이 얘기고 2018년 4분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경기가 사실 안 좋았어요. 근데 연준은 금리 인하 너무 성급합니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연준이 2019년도 그 6월인가 7월에 금리를 낮췄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트럼프가 잘 맞춘 거예요. 왜?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율이 달려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시즌에는 정치인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경제를 더 잘 본다. 그래서 향후의 통화 정책은 바이든 지지율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도 이제 자기 그 생사 여탈권을 저 대통령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약간 호응하는 듯한 느낌이죠. 나 물가 2% 연연 안 해. 바이든 형, 나 또 의장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나 잘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 시즌으로도 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준에서 했던 거예요. 수정 경제 전망. 내년 전망치를 낮췄고요. 물가는 더 낮췄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완연한 그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열풍 재현될까? 이거는 걱정도 되고 좀 기대도 돼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내러티브가 뭐죠? 우리가 스토리라 그러죠.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붙여서 주가가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가는 거. 2017년에 셀트리온이 그랬고 2020년에 삼성전자가 그랬고 21년에 카카오가 그랬고 가장 최근에 에코프로가 그랬죠. 요 검은색이 에코프로예요. 지금 반토막 나 있죠, 거의. 반토막 더 나 있죠. 근데 뭐냐면 이런 열풍이 불어야 주가 지수가 오르는 건 맞아요. 사람들 관심 없으면 주가 못 오릅니다. 그래서 저런 열풍이 왜 생기느냐, 포모 현상도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야, 이건 무조건 돼. 전기차 이제 타야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카카오 우리 전 국민이 다 쓰는데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과도하면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너무 주가 단기에 급등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고 오르는 걸 보면 더 사고 싶지 팔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근데 그걸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과도하면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러면 이 후발주자 뭐가 될 거냐. 강세장이 되려면 후발주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가 될까요? 셀트리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2017년 셀트리온도 있고 카카오도 있었고 작년에 올해 에코프로가 있었죠. 예. 근데 이 기업들의 후속타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I로 보고 있어요. 그거를 또 정부 정책도 공매도 금지시켜놔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건 그냥 하나의 상상이죠. AI보다 더 성장하는 거에 잘 안 보여요. 물론 바이오도 있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근데 이런 열풍이 재현되지 않으면 증시는 큰 상승은 어려워요. 네, 그러나 주의하실 건 만약에 또 AI 열풍이 불면 또 조심은 해야죠. 과도함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 결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좀 뭔가 열광적인 게 있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진짜 여기 참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저야 매매를 못하지만 저런 거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야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안 살 수 있을까? 이게 카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두가 포기하죠. 저는 그때 기억나시죠? 요때 여기 왔을 때 제가 카카오 정말 죄송하지만 늘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선 저는 이제는 나쁘게 보지 말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왜냐하면 더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모두가 포기했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 카카오가. 예. 그렇다고 우리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 예. 그런 것도 사실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주가가 한 25% 올랐거든요. 1년 농사 끝난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사고 못 배기는 구간도 있고 모두가 포기한 구간이 있는데, 그걸 반대로 좀 봐서 모두가 포기한 구간에서 좀 좋아질 게 있으면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예. 근데 좀 훈련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르는 걸 막 이렇게 막연히 쫓아가지 마시고. 예. 자, 그리고 그 3고 현상 끝났죠. 물가 안정, 경기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골디락스에 베팅했다. 뜨뜻미지근한 증시 이어진다. 피벗 선언했죠. 농구에서 방향 바꾸는 거. 그래서 월가는 내년 3월까지 3월부터 인하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6차례.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건 3분기 좀 걱정은 돼요. 3분기에 좀 일단 약간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건데, 공매도 6월까지 금지되니까 7월부터 공매도 금지 해제되면 변동성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내년 2분기가 좋으니까 약간 모멘텀 소진. 하반기에 엘니뇨가 끝나면 좀 추워진대요. 그럼 물가, 에너지 수요가 느니까 이 부분도 약간의 부담이고, 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내년 3분기가 최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닌데 3분기는 조금 걱정은 된다라고 일단은 내년을 봤을 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다 똑같은 인하는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했던 4번 중에 3번은 주가 다 빠졌어요. 4번 중에 3번이. 보험성 금리 인하는 물가가 낮거나 경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3번 중에 3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한 게 아니잖아요. 인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한다면. 그래서 증시에서는 이 인슈어런스 컷, 예, 이런 이제 물가 안정화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건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내년 3월에 인하할지는 모르지만 인하한다면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중국 여기 시체놀이.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졸업한 사람 그 대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엎어져 있어요. 뭐냐면 시체놀이.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나 갈 데 없다, 나 죽었다. 우회적인 표현이죠. 청년 실업률 20% 넘고.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김경환 연구원님이 하나증권에 약간 얘기해 주신 게 괜찮더라고요. 중국을 볼 때 이 두 가지 보래요. 생산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게 전환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PMI. 이게 원자재 재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체감하는 지표인데 저 두 개가 위로 돌리면 실제 20년에 둘 다 갔잖아요, 위로. 이때 중국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내년 1월부터 반등해서 2분기에 플러스 전환하고 3, 4분기 좀 쉬어간다. 원자재 재고는 2월부터 반등해서 3, 4월 확장. 그럼 한마디로 2분기까지는 다 좋다는 시그널들이 나오죠. 이 전망이 맞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년에 좀 약간 상반기를 좀 더 좋게 보는 건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있어요. 예, 그래서 김경환 연구원님도 이렇게 좀 잘 적어주신 것처럼 이게 맞다면 3분기는 좀 모멘텀이 소진되겠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언제 살아나는지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나라에 적어도 플러스예요.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PBR 0.9배 이하, 다음에는 놓치지 마세요는 좀 표현인데 0.9배 이거는 저희 윤조 센터님도 이거 대표님도 항상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이 PBR 0.9배.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예, PBR 0.9배가 한 2달 전에 지수 2250까지 70까지 갔죠. 그때 0.9배 밑으로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죠. 0.85배인가? 거기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럴 때 투자해서 실패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코스피 PBR 제가 거래소 가서 확인해 봤는데 2794입니다. 0.9배가 2514. 혹시라도 내년에 지금 지수가 혹시 빠져가지고 오긴 올 수도 있어요. 2500으로 근접을 한다.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한국은 시크릿걸 시장이니까 오를 때 투자하면 실패하고 급 나갈 때 투자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PBR 0.9배 오는지는 체크하셔서 거기 오면 도망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공포심 갖지 마시고. 근데 저희 이제 윤지호 대표님, 윤세님이 요즘에 하시는 얘기가 ROE가 걱정이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사실 높아야 되는데 이게 증가해야 된다. 저게 사실 증가만 해주면요. 증시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저거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재 PBR 0.9배는 2514 정도 된다. 그 이하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걸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ROE가 올라가줘야 증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팍팍팍 가는데 그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전망 한번 해봤고 산업 전망 자료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고 일부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부진했던 2023년 뭐 정말 안 좋죠.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만 좋았고 다 안 좋습니다. 처참하죠. 예, 그 정도로 올해는 안 좋았어요. 사실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내년엔 바뀌어요. 내년에 일단 내년 상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2.2, 하반기가 1.9, 상고 약간의 하중인데 내년 전체로는 2%.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PMI가 일단은 이제 바닥 찍고 있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돌아섰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어찌 됐건 간에 좀 시장은 조금씩 뭔가 반전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가는 국면이에요. 올해는 경기가 어쨌든 우리나라 안 좋았죠. 내년에 13대 주력 산업 수출 증감률인데 1등은 반도체고 2등이 모바일 쪽 IT, 3등이 조선, 4등이 헬스케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4개 산업 내년에 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건 데이터가 가리키잖아요. 근데 내년에 좀 약간 여전히 마이너스인 게 석유화, 2차 전지까지는 조금 내년에 일단 전망이지만 조금 부진할 걸로. 뭐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데이터는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산업별 기상도는 딱 제가 이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산업연구원 자료를. 결국 조선, 모바일,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입니다. 여기가 햇빛이 비친대요. 예. 근데 다른 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산업에서도 역발성으로 좋은 기회들 많아요. 뭐 디스플레이도 좋은 건 좋을 수 있고, 그죠? 정유도 워낙 주가 떨어졌으니까. 철강도 중국 위안화 살아나면, 중국 경기 살아나면.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됐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내년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연구한 자료니까,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조선, 모바일, 반도체, 바이오가 내년에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말 장에 딱 보시면 이 업종들이 되게 좋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얼추 이제 이런 전망과 비슷하게 주가도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IT 업황 살아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가트너 자료인데 25년도까지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시장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요. 저는 25년이 걱정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25년이 일단은 증가율이 높거든요. 그럼 26년, 7년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24년까지는 25년을 미리 반영하니까 나쁠 것 같지 않고, 또 스마트폰과 PC 성장률이 일단 내년에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내년에 5% 이상, PC도 어쨌든 내년에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IT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IT 업황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 괜찮다, 이런 좀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론 CEO가 뭐라 그랬죠? 25년도에 기록적인 TAM 뭐죠? 전체 시장 크기예요. 이거 제가 챗 GPT로 그려본 거예요. 원래 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야 마이크론 CEO가 좀 이렇게 그 발표하는 거 한번 좀 그림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이제 내년에 좀 괜찮다, 회복되고 내후년이
제일 좋다. 이 내용인데 일단 글로벌 여기 산업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24년에 IT 시장은 8%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수요는 급증할 것 같고 IT 기기 수요 회복되고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HBM 우리 사실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죠. 서버, SSD, 스마트폰 다 성장한다. 특히 여기서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보급형 폴더블 폰 요걸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온 디바이스 AI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 요게 좀 새로운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폴더블 폰 비중도 1.5에서 2.6까지 증가할 걸로 특히 중국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PC 시장 이제 열리게 되고 또 25년도에는 10월 윈도우 10 지원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면 24년 하반기나 25년부터는 PC 쪽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반도체에도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업계 상황이 이렇대요. 여기가 예를 들면 그 화웨이라 아니 거기 샤오미라고 칠게요. 이 남자가 화웨이 직원이고 요 옆에 있는 여성분은 마이크론 직원입니다. 1년 전 딱 이맘때는 제발 디램 좀 사가세요. 저희 디램이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도 재고 많은데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시죠. 약간 이런 느낌. 1년 만에 정반대가 됐습니다. 자, 저분은 디램 좀 제발 주세요. 싸게 좀 주시면 안 될까? 예, 많이 살 테니까.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볼게요. 별로 공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반도체 업황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굳이 지금 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업체들은 재고가 좀 별로 없어요. 그동안 재고를 많이 비워놔가지고 디램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굽신굽신 해야죠. 제발 좀 싸게. 예, 더 오르기 전에. 이렇게 1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게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것도 되게 놀랍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1부 마지막으로 24년 한국이 전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다들 미국 간다. 한국 국장 뭐하러 하냐. 주주하는 저도 그건 불만 많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런 게 약하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 근데 바뀌겠죠. 예, 바뀌기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국도 괜찮다고 보는 게 미국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한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근데 이게 신한에서 옛날 썼던 자료 중에 정말 괜찮은 자료인데 그걸 제 나름대로 한번 그래프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한 건데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국가는 대외 경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금리 원자재 수출에 취약해요. 금리 오르면 안 좋고요. 원자재 값 오르면 안 좋아요. 근데 이 둘 다 떨어지죠. 그럼 내년엔 반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괜찮고 이미 수출 돌렸죠. 우리 한국은 수출 제조업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대외 변수에 취약한데 또 한국은 금리에 취약한 게 이 경제 구조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동금리가 많죠. 주담대가. 미국은 2%, 한국은 64%. 금리 오르면 소비가 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년에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산업 비중이 우리나라는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중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부동산은 금리가 낮아져야죠. 근데 대외 지금 글로벌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인 거 아시죠? 가스, 석유. 한국, 중국, 일본, EU는 원자재 다 수입하죠.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좋은 거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래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이런 것도 내년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런 좀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들 저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거 찬성입니다. 해야 돼요. 지금 글로벌 시대고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예, 저는 적극 공전 드려요. 미국도 공부하셔가지고 미국 공부를 하면요 한국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만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단지 우리나라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국장 떠난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한국에도 기회가 많으니까 좀 고르게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말씀드렸고 그 1부는 2부는 제가 투자 아이디어 요거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2부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